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동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기자는 저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예. 전세 사기, 깡통 전세를 활용한 전세 사기가 요즘 성행이라는데 직접 취재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느 동네 주로 있던가요? 지금 뭐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네. 그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예,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변으로 이제 뭐 인천, 뭐 부평, 뭐 이런 거의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곡동이 왜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빌라 가격이 좀 싸고 강남 같은 데는 빌라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뭐 그거는 파기는 더 어려울 테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2030 세대들이 또 주로 많이 살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집 구할 때 강서구 화곡동에 가서 네. 집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도장 찍을 뻔했어요. 그리고 어디 하셨어요? 그 일산구 대화동이라고 조금 멀리 가긴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제일 그나마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이 많았고 화곡동이? 네. 그 당시 제가 구할 때가 전세는 3천만 원, 매매는 4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전세랑 매매랑 크게 차이가 안 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값이 저렴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전세를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여전히 그 동네가 핫하군요. 예. 어떤 구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이제 전세값이 네.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보다 높은 전세.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깡통 전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도 집값이 그때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값과 거의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 처음으로 네. 이제 그런 용어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달라졌어요. 깡통 전세인데 정말로 이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은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업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좀 전세값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진화를 했다고 봐야 되는. 그래서 구조를 이제, 구조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여기 좀 대충 그려가지고 이게 좀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그 동시진행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좀 이 그래픽 이 제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 진짜 되게 친근했는데 우리 김동욱 기자님 뭐 취재도 잘하고 핸섬하고 뭐 모든 걸 다 갖췄을 것 같은데 PPT를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기자가 PPT 못 만들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동시 진행 방식인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업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 모두가 잘 아는 그런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매랑 전세를 동시에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빌라나 신축 빌라나 뭐 구축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모든 주택 유형에서 이게 가능한데 이제 빌라의 이 방식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아보면은 이 뭐 업자분들 이런 제보에 따르면은 현재 서울 수도권에 분양 중인 신축 빌라의 한 90%는 전부 다 이 방식으로 빌라를 팔고 있다. 분양을 하고 있다. 신축 빌라의 90%가요? 거의 지금 거의 그만큼 이제 일반적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전세를 끼워서 팔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빌라는 이제 다 지어지더라도 이게 아파트처럼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난 정부 때는 이제 주택 대출도 많이 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매매를 위한 대출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 동시진행 방식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컨설팅 업자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집주인하고 딜을 해요.
그 집주인 원하는 시세가 얼마냐 가령 일단 집주인이 빌라를 지었어요. 예, 지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러면은 빌라를 팔고 싶어. 팔고 싶어요. 얼마에? 예를 빨리 들면. 팔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래서 얼마에? 뭐 컨설팅 업체한테 나는 이게 한 채당 대략 한 2억 원이면 될 것 같다. 뭐 2억에 팔고 싶다. 2억에 팔고 싶다. 사는 사람은 없죠. 예, 근데 2억에 일단은 내놓으면 안 사요? 뭐 일단 근데 팔릴 수도 있는데 매매로 내놓으면 이제 빌라가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 그럼- 그게 예. 뭐 2억인지 3억인지 1억인지 뭐 알 수 모르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 업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억 6천만 원에 팔아주겠다. 대신 이제 6천만 원은 우리가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컨설팅 업자가 이걸 어떻게 파느냐? 네. 이거를 전세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에 전세로 내놔요. 집주인이 2억에 팔고 싶은 빌라를 빌라를 컨설팅 2억 6천 업자는 전세에 2억 내놓으면 6천만 원에 전세로 내놓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전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축 빌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전세 수요는 있으니까 이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꼬드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보면 이제 전세 대출은 80%까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잖아요. 거기 예. 허그라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리고 안심전세 대출이라는 이런 그 상품이 반환 있는데 보증이라는 거는 전세 사고가 났을 때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네, 그런 그렇죠. 보증인 거죠. 예, 허그에서 되돌려주는데 전액 그거를 돌려줍니다. 그 사고가 터지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신축 빌라고 그다음에 집주인이 2억 6천 안 돌려주면 허그가 돌려주고. 허그가 돌려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세 대출도 잘 나오고 뭐 사고 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업자들이 이제 이 수수료가 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요즘 뭐 전세 대출 금리도 비싼데 우리가 뭐 이자 지원비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이런 주택을 찾아서 구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세 2억 6천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예. 도장을 찍으면은 다음날 계약하고 입주한 바로 다음날에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 예, 이사 지원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줘요. 안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줍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을 정말 현금 지원으로 줘요. 이사 지원비초로. 그래서 저도 그 이분은 실제로 그러면 뭐 초고속 인터넷이야? 뭘? 2억 6천에 전세를 들어가면 그 이자로 1년에 한 100, 뭐 한 3, 40만 원 내실 텐데 예, 예. 1,300~1,400만 원 내실 텐데 1년치 이자를 그분들이 준다고요? 왜냐하면은 네.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줘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전세입자를 빨리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전세입자를 빨리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가령 이제 여기 2억 6천만 원을 팔면은 6천만 원이 수수료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 화면 하나 보시면은 또 화면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게 저희 이제 그 지면에 나간 그래픽인데요. 아 이제는 좀 뭔가 예. 여기 보면 이제 분양업자 전용 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의 이 구조가 짜여지면은 이 매물을 내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만 사용하는 전용 앱이 있어요. 이런 어머나. 이런 동시 진행 매물만 보고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이라고 밑에 보면 쓰여져 있는데 네. 예. R이 이제 52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게 리베이트 약자인데 네. 전세입자 한 명을 데려오면 5천만 원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 근데 여기 A 단지 같은 경우는 대략 여기가 한 동에 한 60가구 정도 돼요. 그럼 60가구 되면은 이거를 다 팔면은 컨설팅 업체한테는 돈이 엄청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한테 1,500만 원 줘도 크게 뭐 자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전세입자를 구하는 게 이 사람들은 관건이기 때문에 저 R이라고 하는 건 내가 팔는 걸 성공시키면 5천만 원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전세입자를 데리고 오면은 데려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옆에 동시라고 돼 있고 완료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실제 앱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네. 그럼 동시는 지금 동시 진행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거고 완료는 이미 세입자를 드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분양가랑 전세가를 똑같이 맞춰놔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투룸이 뭐 분양가가 3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도 3억 9천만 원이에요. 아. 그래서 분양가가 3억 9천이라는 건 빌라 주인이 3억 9천에 팔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3억 4천에 그렇죠. 팔고 싶은 3억 걸 4천에 팔고 싶은 우리가 건데 3억 9천에 팔아줄게요. 이 컨설팅 업자가 뭐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금액으로 이제 분양가를 맞춰놓고 네. 분양가를 맞춰놓고 그대로 전세 가격을 맞춰놓는 거 3억 9천만 원 똑같이. 근데 이 분양 가격은 세입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양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은 분양가를 똑같이 맞춰놔야 전세가 이게 분양가보다 높으면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랑 똑같이 맞춰놔요. 나중에 그 허그 대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이 매매값하고 전세값이 똑같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값이 넘어서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매매가라는 건 그 빌라 팔고 싶어하는 주인이 플래카드에 붙여놓은 그 숫자 예. 분양가.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구축이라면은 예. 이미 뭐 매매된 뭐 이런 거래된 실적이 뭐 몇 건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뭐 가령 한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 근데 이 그 빌라의 전세값을 1억 5천만 원에 맞춰도 나옵니다. 조건상으로는 그 조건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양 가격을 똑같이 맞춰놓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입자를 드리면은 이제 아까 그 2억 6천만 원에 만약에 세입자를 드리면은 네. 2억 원에 건축주를 줍니다. 주고 6천만 원은 컨설팅 업자가 가져가고. 그게- 잠깐만 세입자한테 1,000만 원 보너스 줬잖아요. 그거 줘야죠. 그럼 그거 주고 뭐 이제 6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세입자한테 예, 주고 세입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예, 먹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가 이 집주인이 이제 뭐 팔았지만 이 전세를 드린 거니까 2년 뒤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집주인은 이미 자기는 이제 건축 대금을 받았으니까 나간 거고 마지막 남은 단계가 2년 뒤에 이 세입자한테 누군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빌라 지은 주인이 그렇죠. 예. 여전히 이 세입자 나갈 때 2억 6천을 돌려줄 의무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아직은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예. 근데 전세금을 받았다 뿐이지. 예, 전세금 받은 거. 근데 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낸 거지만은 이 컨설팅 업자는 이미 이걸로 건축 대금을 치른 거거든요. 매매 대금을. 네. 그래서 이 컨설팅 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집주인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한테 2년 뒤에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줄. 네. 그래서 이제 바지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집주인을 바꿉니다. 이 집주인 이 빌라 명의를 받을 바지 집주인을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심어두면은 어쨌든 구조상으로는 끝나게 됩니다. 기존 집주인은 나가게 되고 컨설팅 전세 업자는- 2억 6천이 끼어 있는 빌라를 그렇죠. 누구한테 바보한테 판다. 예, 아 바지한테 판다. 바지한테 얼마에 팔아요? 영원이죠. 무계부로. 왜냐하면 이미 분양가랑 전세값이 똑같지 2억 6천에 않습니까? 판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전세가랑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바지한테 이 바지 집주인한테 보통 이제 여기서 구할 때는 무조건 무주택자만 뽑거든요. 네. 그 무주택자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 뭐 어디 투자처 찾고 계시면은 네. 여기 괜찮은 빌라가 있다. 근데 무계부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취득세도 저희가 내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대신 선생님께서 2년 뒤에 이 빌라가 뭐 시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오르면은 뭐 그냥 다시 그때 500만 원 차익 남기고 다시 전세를 내놓거나 아니면 집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양도세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여기에 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주택자 명의만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문자를 보면은 뭐 한 300명, 400명씩 이렇게 명의를 모아둬요. 그래서 이런 동시 진행하는 업자들한테 그 명의를 다시 파는 거예요. 한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바지 입장에서는 뭐 별로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좀 궁금한 게 그 새로 말씀하신 바지 사장님은 바지 집주인은 이 집을 살 니즈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통 집을 산다는 게 집값이 오를지 말지 그다음에 주변 시세가 어떤지 되게 꼼꼼하게 본인이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히 이제 새 빌라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선뜻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내가 당장 들어가는 돈이 없고 네. 뭐 세금도 여기서 다 내주고 네. 2년 명의 정도만 보유를 하면은 네. 어쨌든 전세값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네. 만약 전세값이 500만 원만 올라도 나는 500만 원 받고 네. 그거 받고 새로 그만큼 전세를 내놓으면은 이 사람은 손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일 때는 좀 약간 그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도 좀 타깃으로 삼아요. 이런 분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당신이 지금 좀 힘든데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그냥 이게 무계부로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은 2년만 있으면 뭐 또 500만 원 벌 수 있고. 그럼 의외로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당장 돈 얼마 준다고 당장 하니 없으니까. 예. 예전에 이제 뭐 노숙인 뭐 이런 분들도 하긴 했다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없고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는데 이게 뭐 그 뭐 이런 뭐 그런 사이트 특정 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아니, 데 말씀해 가면은 주세요. 그런 이런 광고를 많이 해요. 어디서요? 어디서? 아니 뭐 피터팬 뭐, 피터팬.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매물 광고도 많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첫 번째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면은 뭐 신축 분양 전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연락을 하면은 네. 또 이런 방식을 아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저런 광고들이 주로 그런 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예. 아, 왜냐하면은 이 요즘 빌라는 이 동시 진행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나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뭐 저런 거 보고 집 동네 싸다고 막 많이 그러셨던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동시 진행으로 하면은 어쨌든 그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컨설팅 업자는 많이 전세가스를 높여야 자기한테 남는 리베이트가 많아지니까 예. 동시 진행 매물은 이꼴 굉장히 가격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뭐- 전세가 다 끼어져 있어서 갭으로 투자하시면 그렇죠. 되는. 예, 근데 심지어 그 갭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예, 그거는 전세금 자체가 부풀려져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번 세입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다음번 세입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전세값이 확 부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리베이트까지 반영된 그렇죠. 전세값이 반영된 가격이니까. 네. 근데 실제 분양 가격은 아까 그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2억 원이었는데 네. 전세값은 이미 2억 7천에 2억 6천에 이렇게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가 이미 역전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세입자는 손해 볼 게 없죠. 2억 6천에 들어왔던 2억 8천에 들어왔던 2억짜리 빌라지만 허그 네. 거기서 보증을 서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업자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세 보증 저도 이제 그 통화를 해봤는데 얘기를 해요. 무조건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시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사실 사기를 당해도 허그에서 다 보상을 해줘요. 전액 보상을 다 해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플러스 어쨌든 보증금까지는 다 해주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요즘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네. 허그에서도 좀 심사를 좀 꼼꼼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작 꼼꼼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 회사고 본인들 돈이면 왜냐하면 이런 빌라에 보증을 서주겠어요? 예 그게 저희 왜 나라 돈 저렇게 함부로 쓰죠? 그 진행자 김 기자님이 보증서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김동욱 기자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근데 허그 입장에서는 인력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은행에 다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 심사라든지 대출 내주는 이 모든 과정 전부 다 은행이 해요. 은행이 해서 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쉽게 말하면 허그는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은행이 이렇게 다 하고 나가고 하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제 이삿날 이 조건이 있어요. 허그 약관에 이삿날 당일에 무조건 전세 그 확정일자. 확정일자랑 네. 전입 신고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게 약관에 나온 조건이에요. 네. 음.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실수로 이삿날 뭐 좀 바쁘고 하면은 예.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보가 와서 기사한 그분의 사연은 금요일 오후에 이사를 해서 네. 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말 넘기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한 거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예, 네. 확정했다 다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예. 그 호구 집주인으로 그 사이에 네, 바뀌었어요? 호구 집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 이제 허그에 그 호구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금 반환을 할 능력이 없고요. 네. 네. 없으니까 이제 이분은 허그에 당연히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됐습니다. 이유는 약관상 이삿날 당일에 전입 신고랑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 어긋나는데 그게 약관에 어긋나는 것 자체가 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당신이 약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네. 전세 계약을 하면서. 근데 다만 이사를 마치고 전입 신고를 안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허구에서도 되게 안타까워해요. 이 사연을 얘기를 했더니 그 되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다. 이게 약관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그 사이에 전입 신고를 안 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뀐 그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무조건 집주인이 바뀌어요. 동시 진행의 방식은 무조건 집주인이 바뀌는데 근데 그 집주인은 한 달 후에 바뀔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그렇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굳이 바뀔 수 있는 그렇게 거죠. 세입자 받는 그날 당일날 집주인이 바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기의 구조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일에 거의 바뀌는데 그렇게 아마 이제 빨리 이 구조를 마무리 짓고 엑시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잔금이 다 그렇게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만약에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를 이삿날 당일에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그에서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 사기가 이미 명확한데도 집주인이 바뀐 것 자체가 이거는 전세 사기라는 게 명확한데도 허그에서 다 해줍니다. 그거는. 근데 전입 신고를 이분처럼 3일 뒤에 하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면은 어차피 전세 사기는 똑같은데도 3일 늦었다는 그걸 늦었다는 핑계로 그 하나로 그걸 못 받는 구실로 거예요. 안 예. 준다는 거죠. 예, 보험금을. 허그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예. 이거 참. 그러니까 허그에서 네. 2억에도 잘 안 팔리는 빌라를 결국은 2억 6천에 전세로 내놨는데 그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그에서 도장 찍어줬다는 거잖아요. 예. 은행이 업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빌라가 정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답이 없습니까? 저보고 그 업무 하라고 해도 저 빌라 보증은 안 써줍니다 하면 속 편하지 솔직히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 동네 빌라가 가치가 2억인지 3억인지 4억인지 1억인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상 전세값을 특히 빌라 전세값은 현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부풀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그에서 이제 그 보증을 서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순위가 KB 시세 이런 걸 따져요. 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령 A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 시세가 대략 나옵니다. 네. 시세는 부풀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시세 자체를 보지 않아요. 대신 공시가를 1순위가 공시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 공시가 150% 제도라는 건데 네. 전세값이 공시가의 150% 이내면은 네. 무조건 보증서를 내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선순위 채권이 이렇게 안 잡혀 있다라는 걸 전제로. 네. 근데 이게 업자들은 이미 선순위 채권 이런 거 다 없애거든요. 네. 그거를 하려고 그거를 이제 사전 작업에 다 해놓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은 지금 이 서울 수도권 특히 빌라 시장에서는 대부분 역전세가 발생하게 돼요. 공시 가격의 150% 이내로 전세값이 들어오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매매 시세가 이미 매매가 잘 없어서 매매 시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집주인은 대략 알 거잖아요. 네. 우리 집은 대략 저기 옆에 단지 보면 한 2억 원인데 네. 이때까지 매매된 적은 없어. 이 단지는. 다만 공시가는 얼마다. 네. 그래서 여기 150% 적용하니까 전세값은 한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값은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 때 보면은 공시가 현실화율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가가 지난 5년 동안 한 70% 정도 뛰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공시가도 한 번에 더 뛰었고 그 영향으로 전세값도 더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아니라 보증 서줄 수 있는 한도가 그렇죠.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이게 허그는 그렇게 하고 그 허그 말고 주택금융공사인가? 예. 거기서도 비슷한 보증을 하지 않나요?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나요? 이런?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제가 알기로는 한 90%가 거의 허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서울 보증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주로 허그에서 하는데 그 규정이 그래서 예. 그 빈틈을 노리고 그런 예. 사기들이 많다. 빈틈을 노린 사기가 아니라 네.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빈틈을 노린 거죠. 네. 근데 거의 빈틈이 네. 그 페널티킥의 노마크 찬스처럼 네. 그렇게 해놓으면 네.
그 되나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허그 말로는 이제 뭐 한 2013년도 이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대요.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거는 시세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 공시가 기준을 좀 넉넉하게 해줘야 이게 보증을 어쨌든 이 서민들이 다 받는 거거든요. 네. 수도권은 이제 집값 기준이 7억 원 이하,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주택만 되니까 뭐 사실 뭐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서민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기준을 좀 넉넉하게 한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공시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그러면서 전세 대출도 한 80% 90%까지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게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보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동시 진행이라는 게 원래도 조금씩 있었는데 네. 지난 한 19년 20년도 때 재성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이걸 보니까 이게 뭐 피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쨌든 허구에서 다 보상받고 뭐 국가 세금이 나가는 거지만 예. 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도 좋고 네, 세입자도 최초에 빌라 판 분도 2억에 예. 팔아서 좋고 중간에 어떻게 작업해준 보니까, 분도 예. 인건비 충분히 빠져서 좋고 그렇죠. 세입자도 심지어는 보너스 1,000만 원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도 돈 벌었네요. 근데 이제 뭐 세입자도 그걸 받는 순간 어쨌든 깡통 전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허그에서 돈 받잖아요. 마음고생을 하죠. 허그에서 받는데 왜 마음고생을 해요? 허그에서 받는데 예. 이게 뭐 바로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나오긴 하지만 얼마나 나오는데 한 걸려요? 한두 달 정도 한두 걸린다고. 달? 예. 뭐 이게 심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심사도 강화돼서 거절됐다가 이제 세입자가 다시 뭐 하고 뭐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럼 당신 같은 경우는 해줄게요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일단은 안 준다고 하고 예. 가요? 아니 뭐 무조건 안 주진 않겠지만 네. 그 이제 뭐 그런 사항들을 좀 따져 보겠죠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도 엉망진창이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당장 이사를 가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못 받으면 이사도 못 가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결과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사 지원비를 준다거나 네. 뭐 그런 뭐 공시가 150% 그다음에 뭐 전세금 뭐 안심 대출이 100% 된다 뭐 이런 매물은 뭐 99%가 동시진행 매물이니까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라 뭐 이래요. 저희 뭐 제보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매물 찾아다니면서 세입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업자분들은 그걸 잘 아니까 네. 오히려 자기가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도 받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전세금은 뭐 자기가 일단 내더라도 네. 2년 뒤에 내가 살면서 네. 2년 뒤에 그 허그에 받으면 되니까 예. 뭐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많아요. 에브리바디 해피한데 허그만 안 좋은 건데 허그가 이렇게 변상해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허그도 해피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 허그는 왜 불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지 자기 돈 않습니까? 아닌데? 이제 뭐 허그도 네. 일단은 뭐 지금 네. 우리만 언해피한 거예요. 지금 우리만 김동욱 기자, 2% 장순환 기자와 여기 채팅창에 모여 있는 분들이 불행한 거고 지금 오늘 등장하시는 허그 담당자, 은행 담당자, 뭐 세입자, 빌라 파신 분 다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세입자도 돈 받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내용이 뭐 이사 지원비로 받고 이렇다는 거지 예.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구조상 이분이 일단 깡통 전세 한번 걸리면은 네. 일단 거의 대부분이 집주인이 지금 당장 줄 수 없으니 네. 좀 기다려 달라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네. 이분들이 뭐 가령 뭐 세금을 체납했다라든지 네. 뭐 반환금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분은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그에 시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얼마나 간단해요.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게 뭐 제일 그 좋죠. 절차도 있는데 네. 이제 뭐 만약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 기자님 예. 굳이 이런 사기 조심하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허그가 정신 차려야지 세입자들이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라도 저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래서 왜 날 떠내시고 그래?
그렇죠. 좀 허그 제도가 좀 허술한 면이 많아요. 아까 채팅창에서는 예. 그 이프로님 저거 피해본 세입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런 소리 하냐. 피해보는 세입자가 왜 생깁니까? 이 구조에서? 일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허그가 있는데 허그에서. 왜? 아까 왜요? 전입 신고를 제대로 안 예, 했던 뭐 그런 식으로. 사례들이요. 예. 그거는 전입신고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예. 네.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아까 이제 그 이삿날 당일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이분은 약관을 위배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삿날 당일에 집주인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바뀌면은 허그에서 예전에 이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음.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바뀌면 왜냐하면 그 이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항력이 기존 집주인한테 있는데 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니까 새 집주인이 되니까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새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허그가 인정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는 이걸 또 인정을 해줬어요. 이건 좀 선의의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다, 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는 못 받고 네. 보증금 못 돌려받고 뭐 누구는 받고 뭐 이런 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허그에 가입을 안 했다 네. 가입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는 굉장히 그럼 이제 더 지옥이 펼쳐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경매 뭐 가령 이제 뭐 세금 체납자다 이러면은 네. 그런 집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갑니다. 네. 공매로 넘어가면은 이 체납된 세금이 그 채권 1순위가 돼요. 그래서 이 세입자는 뭐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세입자는 허그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말이에요. 허그는 받으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 허그에서 받으면 되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멍을 남겨놓으면 맞습니다. 되느냐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음. 이제 뭐 허그에서 이걸 다 대주니까 음. 어쨌든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네. 뭐 피해자가 뭐 세입자는 돈 돌려받았으니까 마음 고생을 했더라도 네. 아 이제 뭐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다. 뭐 기존 집주인 나가고 분양업자 돈 벌고 세금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구조가 아, 되는 그 진짜 그래요. 이게 그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때 조마조마하고 집주인 때 예. 맞춰서 안 돌려주면 정말 마음고생 심하잖아요. 그 제보 물론 뭐 메일, 예. 한두 달 뒤 받는다 네. 문스윙스님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허그 보증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즉 허그 보증을 안 받는다는 건 전세 대출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을 빌려준 은행이 너 허그 보증도 받아와라.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대출을 나가면은 네. 이제 이 세입자가 은행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내가 전세금 받았는데 그걸 갖다 딴 데 써가지고 집주인한테 못 갚을 수도 은행에 못 갚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대출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보증이 있어요. 그게 상환 보증이라고. 그거는 이제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근데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반환 보증은 자유예요. 본인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알기로 허그 같은 경우는 그걸 패키지로 같이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안심 전세 대출은 그게 이제 패키지로 묶이는 상품이고요. 전세 대출도 하면서 은행에서 받으면서 이제 패키지도 하고 반환 개별로도 보증으로 하고. 이제 하고 아, 예. 그렇구나. 개별로도 하는 게 있죠. 예.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 예. 그렇군요. 답답합니다 정말. 근데 답답합니다. 허그는 이런 일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재작년 훨씬 더 많았다고 하던데 왜 지금 그냥 그대로 두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냥 근데 허그도 근데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했지만 네. 사실 작년, 재작년 허그 사고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뭐 언론이라든지 뭐 크게 뭐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사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국감에서도 좀 다뤄지긴 했었는데 그게 네. 크게 이슈가 안 되니까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게 정부에서 이제 전세 사기와의 전쟁 뭐 이렇게 대통령도 하고 한마디 하셨던 것 예. 같기도 하고 대통령도 이제 뭐 말씀하신 이런, 예. 구조로 보면 이게 허그에 보증이 있어서 이 모든 전세 사기, 뭐 깡통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허그 보증이 없으면은 네. 이게 그 움직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지막에 돈을 대줘야 이게 가능한 구조여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허그 보증 없이 네.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은 이 분양업자는 바로 사기를 친 거거든요. 물론 이거 자체로 지금 경찰은 사기 혐의로 보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자체가 사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번 최근에 이제 경찰청이 그 자료를 냈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뭐 저기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전세 사기 유형을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 유형이 있습니다. 무갭 투자,
그러나 예. 이게 결국 재판을 붙으면 예. 2억 6천 그러니까 2억짜리 집에 2억 6천 전세금 주고 들어간 세입자가 잘못이지 2억 정도만 받으면 되는 집에 전세로 2억 6천 놓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예. 사기로 역냐는 거죠. 이 경찰도 예. 그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거 나쁩니다. 뭐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걸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잡아도 사기로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갈 때 전세금 2억 6천이면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떠안아야 되잖아요. 예. 2억 6천에 내가 이 집 사게 되더라도 사면 되겠다. 마치 구매하듯이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들어가시면 못 돌려받으면 내가 이 집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게 그 세입자가 들어갈 때 커미션을 받았잖아요. 그거가 약간 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나중에 어떤 뭐 허그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혹시 그 연결고리가 돼서 그게 좀 사기로 엮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보는데 물론 그냥 짐작 정도인데 예. 받았다면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적용 혐의를 사기로 하는 뭐 근거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그거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네. 경찰에서는 그 혐의를 적용해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러면 일단 이게 허그 보증을 안 받고 허그의 보증보험을 안 가입하고 들어가는 세입자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게 진짜 그 세입자 피해가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뭐 100% 다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그건 뭐 허그의 문제죠 내지는 세입자의 문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입자가 조심하지 않고 허그가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허그가 조심하고 세입자가 조심해야지. 이거를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허그가 이 사후 점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전입 신고를 3일 뒤에 했어요. 이삿날 3일 뒤에 했으면은 이거는 허그에서는 이미 약관에 어긋나니까 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통보를 해줘서 너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무효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뭐 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빨리 뭐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뭘 한다든지.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허그에서 보증은 했지만 보증료는 냈지만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건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허그에 가서 했더니 뭐 검토하더니 안 됩니다. 약관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그가 이런 좀 사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을 내줄 때도 은행에서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별로 그런 게 없다고 해요. 뭐 하고 아마 요즘은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고 허그에서 보증을 해줘야 은행이 대출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허그에서 보증 주고 오케이 해서 은행이 대출금 쏘기 전에 허그가 보증서에 도장 찍어야 이제 은행한테 갈 텐데 도장 찍기 전에 전입신고한 거 갖고 와라. 사진으로라도 찍어 보내라.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허그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면 될 일이지. 그거를 그런 건 안 바꾸고 전입 신고를 해도 당일 그 이사한 날 뭐 이사한 날 당일 뭘 해야 될 걸요? 전입 신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한 날에 보면은 그때 이사하기로 한 날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금을 집주인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잔금을 받으면 당신 이사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럼 이제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서 그다음에 요즘 뭐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도 되지만 그 어쨌든 뭐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뭐 동사무소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허그 보증을 받으셔서 세를 들어가시는 분은 반드시 당일날 그렇죠. 전입 신고를 해야 예. 이제 사기에서 안전하다. 예. 네, 그거는 그게 꼭 이제 지켜야 되는 거군요. 약관에
약간의 한 줄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짜리 집에 2억 6천 전세에 들어간 순간 그냥 6천만 원 이상의 돈은 날리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날릴 수 있느냐 라는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꼭 그 사기를 치려고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나는 나 이거 짓고 나니까 분양가 한 3억쯤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3억에 팔든가 전세 2억 8천에 놓든가 하겠다라고 해서 2억 8천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 빌라 가격이 떨어져서 2억 5천이 되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기 아니라도 상황 똑같아요. 그러니 사기를 조심합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빌라 가격이 내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이거는 사기 조심합시다가 아니라 허그가 일 똑바로 해야 되고 세입자분들께서는 들어가실 때 내 전세금으로 이 집을 떠안을 수 있다. 그 어떤 아파트나 어떤 집이라도 그래도 괜찮은가 생각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사기꾼들 나빠요. 나쁘죠. 그럼 착합니까? 될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이 세입자도 그래서 조심해야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좀 무리인데 허그가 보증을 해준다. 그럼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구조를 다 알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보면은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30이거든요. 올해도 보면은 이제 70%가 다 2030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근데 보면은 사실 계약이라는 거를 부동산 계약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사실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게 어쨌든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한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인데 그러니까 좀 맞물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괜찮네 하고 좀 내가 나름 괜찮은 선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고 집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제도들이 다 돌고 도는 건데요. 저도 집 구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구해봤죠. 신혼집. 신혼집 구할 때 혹시 집 누가 사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줬으면 했죠. 저도 사줬으면 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세금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 맨 꼭대기층에 무허가 있든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좋겠죠. 사실은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막아줘야 되고 왜 이 집을 사기는 싫은데 전세로는 더 비싼 집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생애 첫 주택 구입일 때는 혜택 많이 주고 무주택자였으면 혜택 많이 주고 사실은 그게 집을 산 경험이 있다 없다가 무슨 전과 기록도 아닌데 집을 가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든 혜택에서 다 배제되고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을 가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무슨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우대를 해주면 내가 집을 가진 첫 집은 매우 좋은 집이어야 하지 이런 빌라를 내 첫 집으로 삼았다가는 나의 앞으로 주택 마련에 전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이런 사기가 횡행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2억 6천이면 혹시 매입하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매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전세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애 첫 주택을 빌라에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청약 혜택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고쳐야 될 것도 하나둘도 아니고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면 그렇게 그냥 도와드려야 됩니다. 라는 취지 때문에 빡빡하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엄격하게 하면 보증 안 되는 게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 서민 대출이라고 있죠.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돈, 어려우면 대출해 주는 돈. 그거 보통 아니면 고금리 갈아타기 대출 이런 거 해주는데 예를 들면 대부업자예요. 제가 서민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맨날 나한테 이제 전화할 거 아니야. 키도 이만큼 크니까 막 나 때리려고도 하고. 그런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서민이니까 서민대출 신청하죠? 그럼 서민대출 받죠? 이 돈 어디 가겠어요? 이분한테 간다고. 네. 그러면 결국은 나라 돈이 이분한테 간 셈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순서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럼 서민대출이 출시되면 이제 대부업자가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연 20% 빌려줄 테니까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와라. 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그럼 빌려주지 않아야 되나요? 저한테 여기서 나라에서 저금리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돈이 결국은 어딘가 업자한테로 돌아가는 건 네. 이것도 역시 허그의 나라 돈이 그 빌라 업자한테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 그건 중간에서 서민 세입자는 보호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네. 같은 거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죠. 이게 사기가 뭐 주로 최근에 이런 사기들이 많고 또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사기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린 거는 이 전세 사기의 여러 유형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나마 이제 허그에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사기가 많은데요. 이제 뭐 여기 전세 사기 주요 유형에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위에 이제 뭐 깡통 전세, 무자본 갭 투자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동시에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이런 그거군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권리관계 허위 고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중개인이 아닌데 네. 중개인이 아닌데 뭐 중개 보조원이 네. 자기가 이제 뭐 집주인인 척하고 네. 뭐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이 집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압류나 뭐 이런 게 우선순위가 이미 다 차여져 있는데 네. 그 서류를 좀 위조를 해가지고 여기 깨끗한 물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챙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예. 저는 그거 궁금하던데 최근에 뭐 몇백 채 네. 그 전세 그게 해갖고 이제 그 무자본 갭 투자 이 방금 예. 그런 유행인가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전부 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빌라를 뭐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근데 최근에 법도 규정도 바뀌어서 그 취득세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안 냈어요?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아. 뭐 이런 게 다 체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나요?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이 네. 그 이제 공세청 홈택스 가면은 네. 그 이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이 세금 뭐 체납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그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한테 네. 그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 이 집주인의 이 세납 체액도 좀 챙겨달라.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뭐 중개할 때 보면은 사실 거기까지 막 챙기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네. 실제 현장에서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하세요 뭐 이런 핀잔도 들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금 근데 뭐 그거 안 네. 물어봐서 그분들은 다 그 전세금 날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좀 불리해요. 이 집주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등기부등본 보면은 뭐 압류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좀 세금 체액이 어떻게 되고 뭐 그 정보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세입자 집주인이 입장에서.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예. 또 그런 것도 있답니다. 어떤 거요?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있잖아요. 법인인데 기업인데 아파트나 상가나 뭐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거 빌려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인이 종업원들이 있을 텐데 종업원들한테 체납한 급여가 있으면 나는 그 체납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는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체납 임금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요?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순위가 돼요. 그럼 법인이 내놓은 전세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저 그냥 이거 페이퍼 컴퍼니고요. 네. 직원들 2명밖에 안 돼요. 직원 2명 월급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달에 20명 뽑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그럴 때 우리는 네. 솔루션으로 아니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를 만듭시다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되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컨셉을 좀 바꿔서 아니 왜 세금이라고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앞서야 합니까? 즉 근로자의 체납 급여라고 해서 이건 집주인하고 사적인 계약을 맺은 세입자인데 왜 그 세입자의 권리보다 갑자기 세칙에서 들어오냐고요. 이건 우리 사회가 민간보다는 국가가 우선이고 뭐 근로자의 급여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하고 라는 컨셉 때문에 사적인 계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적인 계약이 먼저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다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국가도 받아가거나 국가도 줄 서야지. 왜 국가의 세금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확인하는 거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보하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불만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니까 국가 세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네. 이게 그거 아니면은 자기는 그래도 경매 가고 하면은 이게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네. 세금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은 무조건 먼저 뛰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세금은 그 어떤 계약 관계보다 신성하다는 물론 세금은 신성하나 그 피해를 왜 개인들이 받아야 되냐는 거죠. 국가가 기다려야지. 뭐 그런 거죠. 예.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로자의 임금도 우선하나 그 우선은 그 근로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 집주인한테 받아야지. 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 있는 그 세입자한테서 왜 받아가냐는. 결국은 세입자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집주인이 법인이면 법인이 연체한 급여를 이 세입자가 왜 내주냐고요. 결국. 아무리 신성해도 근로자의 급여라는 건 신성해도 집주인이 못 내줬으면 국가가 내줘야지. 정 도와주고 싶으면. 아 그러네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수단이 일단 그거고 그래서 허그에서도 그거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한 거죠. 예, 보증 뭐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 전세가 되게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에밖에 네. 전세가 없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참 신기하다. 이 편하고 좋은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왜 없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제 김동욱 기자님이 설명해주신 이 내용 보면 네. 전세 제도라는 건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정상이다. 이런 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이 좋은 제도가 없니? 라고 하는 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 네. 와 진짜 한국인은 대단하다. 아니 이 많은 리스크를 어떻게 서로 떠안고 폭탄이네, 폭탄.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서민들을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서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줄 거면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월세를요? 전세 계약을 갖고 이러면 계속 장난친다고요. 그러니까 허그 보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잘하라고는 말은 했지만 제가 허그라면 빌려는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전 집집마다 빌라를 다 그 뭐죠?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빌라 감정 평가라는 게 절대 과학적이지 않아요. 예, 내년에 빌라 값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굉장히 부풀리거든요. 네. 예, 감정 평가 금액을. 그걸 어떻게 부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약간 허점인데 네. 이 빌라 시세를 매길 때 아까 공시가 150%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제도가 있음에도 거기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 보증 신청인이 자기가 감정 평가 비용을 되는 조건으로 하면은 이 공시가 150% 제도를 무시하고 감정 평가 금액으로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또 업자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공시가 150% 하는 것보다 우리 감정 평가해서 하는 게 전세값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가지고 감정 평가하시는 예, 분들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뭐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주면은 하루 이틀이면 그걸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주고 받은 거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라 시세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좀 부풀릴 수도 있고 좀 그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만들어지는군요. 이렇게 실제로 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 중간 광고 하나만 듣고 합시다. 네, 1분만 쉬었다 올게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콜라 잠깐 마시고 네.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워낙 방송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니 내놨더니 네. 보시는 분들께서 이 프로가 열어놓은 이 뚜껑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방송 못 보겠다고 참 독특한 분들 많이 모여 계세요, 그죠? 네. 자, 잠궜습니다. 그 감정평가 얘기 하나 말았는데요. 네. 제가 한 10분쯤 남았는데 할 얘기 없어서 제가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빌라 예를 들면 약 5억짜리 빌라를 네. 담보로 맡기고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네. 은행은 이 빌라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LTV 얼마를 적용하고 어떻게 해서 대출해 줄지를 그렇죠.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빌라도 그렇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뭐 네. 단독 주택도 있고 있습니다. 아파트야 대충 가격이 있으니까 따로 감정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한테 그 감정을 맡겨야 돼요. 네. 그런데 누구한테 맡길까요? 제일- 1번 은행은 늘 맡기는 감정평가 법인이 따로 있다. 은행장 친구가 하는 1번. 네. 2번 여러 감정평가 법인에게 한꺼번에 맡기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는다. 네. 3번 네. 은행 직원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하고 의무로 맡긴다. 3번. 저도 3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 2번 하려고 그랬는데. 1번이나 3번으로 하면 네. 그 뒷돈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아예 A, B, C, D, E라고 하는 감정평가 법인을 아예 정해놓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있으면 5개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5개가 다 이렇게 주죠. 네. 그런데 그럼 누구는 5억, 누구는 5억 2천, 누구는 4억 8천, 누구는 5억 5천, 6억 이렇게 네.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중에서 누구 거 선택하게요? 위아래 빼고. 위아래 빼고 네. 가운데 거 선택한다? 네. 정치를 하셔야겠어요. 제일 높은 걸 가져옵니다. 아, 그래요? 네. 6억 이렇게 가져옵니다. 많이 빌려주려고? 그렇죠.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 6억을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다섯 개의 감정평가법인은 은행 심부름 다 했잖아요. 예.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래도 5개한테 다 나눠줄까요? 아니면 채택된 6억한테만 줄까요? 6억. 6억한테만 줍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다가구 주택 하나가 왔어요. 네. 자, ABCD 감정평가법인 또 한 번 감정을 해주세요라고 뿌리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계속 올라갔겠죠. 부풀리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욕 먹지 않은 수준까지는. 그러니 그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전세를 대출하고 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재밌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재미없습니까? 수연해지는데요. 재미없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내부에 감정 평가사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네. 왜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은행의 내부에 있어도 하루에 그 들어오는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일일이 감정평가하러 다니면 현장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재미있는 거 하나 더 해드리면 그 대체로 전세 사기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른바 원룸 전세 사기. 뭐 사기도 아니고 조심해야 될 건데 보통 원룸이 우리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들어가기 만만하니까 네. 원룸 건물에 들어가서 집주인하고 이제 전세 뭐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원룸이 10개가 들어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원룸 건물이 예를 들면 건물값이 한 30억 한대요. 그런데 전세금 얼마입니까? 했더니 전세 4억인데 이러면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출도 없고 집값은 30억.
원룸인데 원룸은 10개. 그러면 안 되죠. 왜요? 그 전세 보증금만 40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네. 다 카운트해 봐서 네. 이 집을 팔아서 그분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나한테 돌아올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원룸 갖고 계신가 봐요? 원룸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 알아볼 수가 없네요. 앞선 세입자들의 네.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거를? 뭐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나쁜 짓 하려면 정말 아, 원룸에 들어갈 때 약간 진짜 그거 많이 주의하셔야겠네요. 진짜 뭐 10개, 20개짜리 원룸 같은 경우에 방은. 그렇죠. 대개는 우리는 네. 전세에 들어갈 때는 네. 뭐 그 근데 들어가는 일단 원룸 같은 경우에 전세로 많이 없고 주로 월세잖아요. 전세로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네.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네, 뭐 좀 부동산 장사를 하고 싶으면 네, 빚을 잔뜩 끼고 원룸 건물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빚을 빨리 상환해야죠. 네, 그러면 어느 천년에 월세 받아서 상환해요. 전세 4억씩 받아서 10개니까 40억 받아서 상환해야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뒤에 들어간 분들은. 뭐 그래서 참 전세 제도라는 건 유지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네, CJC님께서는 따질 거 다 따지면 진짜 집 못 구합니다. 아주 못 구하죠. 네.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이런저런 조건이 다 맞으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뭐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김동욱 기자님? 어떤 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준 거는요. 지금 최근에 지금 이렇게 동시 진행으로 진행되는 거를 설명해 드린 거여 가지고 네. 아직 뭐 피해가 발생한 건 그런 건 아니어서 뭐 경찰이 수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해서 하면은 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로 이제 그걸 받아야 되니까 민사 소송도 하고 하는데 거의 한 3년씩 걸린대요, 이게. 3년이요? 예, 수사도 굉장히 뭐 빠르지 않고 그리고 뭐 수사해서 이제 뭐 법원에서도 뭐 이 세입자 손을 들어줘도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주인 계좌에 돈이 없으면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승소를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많은 분들이 솔루션을 주고 계시죠. 원룸은 그래서 월세로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월세 좋은 거 지금 같으면 뭐 굳이 월세로 들어가도 될 텐데 전월세 전환율이 낮으니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낮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죠. 예, 꼼꼼한 취재로 사회의 경종을 올려주신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와서 방송해 주시니까 재밌죠? 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말을 생각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네. 네. 다음에 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기자는 되게 잘생겼어요, 그죠?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수염도 안 깎은 거 봐. 막 터프하게 취재하고 막 온갖 같은 느낌 주려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네. 월요일 날 또 찾아오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